소세포 폐암 환자에게는 예방적 뇌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좀 생소하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 고로병원 종양내과 강은주입니다. 오늘은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윤신교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병원 종양내과 윤신교입니다. 네, 교수님, 폐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장 큰 분류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는데요. 환자분들께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 나누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세포 폐암은 말 그대로 작다라는 뜻이에요. 세포가 작다라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기는 한데 모양뿐만 아니라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생긴 기원이나 그 질환의 뭐 코스 그리고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을 10명이라고 봤을 때 한 2명 정도에서 생기는데요. 진단된 환자의 대부분이 흡연자세요. 그리고 되게 빨리 진행하고 초반 항암제에 대한 효과도 되게 빠르고 진행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냄비 같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세포 폐암에 걸리냐 했을 때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인자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흡연자가 아닌 환자가 전체 소세포 폐암의 5%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흡연은 소세포 폐암의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하고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소세포 폐암은 사실 담배 때문인 경우가 거의 99%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 24,000명의 1년에 폐암이 생기는데 그중에 4,000명 정도가 이제 소세포 폐암입니다.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만 소세포 폐암 아주 드문 병에 생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 폐암 성질도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세포의 기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세포 폐암이랑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이라는 진단명만 공유하는 것이지 완전 다른 병이에요.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이랑은 다르게 표적 유전자가 없고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기관지, 숨길 가까이에 아주 큰 종괴로 진단이 돼요. 그래서 진단 시점에 목소리가 변해요. 내지는 숨길이 가빠요. 기침이 나요.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자라고 또 중앙부에서 잘 생기다 보니까 제 환자분들도 한두 달 사이에 숨이 막 차서 오셨는데 몸이 막 커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특히 이제 진단 당시에 다른 데로 퍼져 있는 경우도 네, 많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빠르니까 그냥 우연히 검진해서 발견되었어야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 보니까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되게 빨리 여기저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다른 데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10명 중에 7명, 한 70%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보통 암 병기하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나누는데 사실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치료할 때는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그것보다 제한기다, 확장기다 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네. 많이 드리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1, 2기, 2기, 3기, 4기가 환자분께는 조금 더 친숙해요. 소세포 폐암은 옛날부터도 지금도 그렇고 아주 치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치료의 방법이 방사선 치료예요. 근데 방사선이라는 것은 몸 전체에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해진 구역에만 딱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 병이 모여있냐 즉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병이 모여있냐 여기저기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치료를 결정하는 인자예요. 그래서 병이 모여있다 그래서 제한병기다 아니면 병이 이제 모여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병기다 이렇게 저희가 병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장기 전이가 없을 때 주로 네. 제한병기고 다른 장기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흉막이나 심장막에 물이 차서 전이가 돼서 이럴 경우는 확장기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의 목적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전체 소세포 폐암의 5% 이내이고요. 2, 3기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고 제한병기라고 드릴 수 있는 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방사선이 안 되는 다시 얘기하면 다른 데 타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때 하는 항암제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고 병을 좀 더디 나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그래도 잘 발견이
발견이 돼서 2, 3기 제한병기에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완치를 목표로 한번 치료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기에 하는 치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아주 치료의 주인공 같은 치료지만 사실 이제 거기다가 항암제를 더 해서 맞아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으니까 항암 치료를 못하는 상황만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해야 되니까 대략 치료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치료 이름이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예요. 항암이랑 방사선을 동시에 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게 막 빨리 진행되는 병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암의 씨앗들이 온몸을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이는 거죠. 그래서 항암이랑 방사선을 같이 하게 되고, 방사선 일정이 예를 들어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한 2, 3주 이내로 잡힌다. 그러면은 항암이랑 방사선을 같은 날에 딱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제는 3주 간격으로 3일 동안 4번 정도를 하게 되는 거고, 방사선은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6주 전후로 매일매일 학교 다니는 것처럼 외래 통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아픈가요? 아니에요. CT 찍듯이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항암 방사선을 쪼이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나는 그런 시술은 아닌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아픈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는데 맞아요. 어떤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암제는 일단은 머리가 빠져요. 힘들고 백혈구도 떨어질 수 있고 입도 헐 수 있고 전신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치료고요. 방사선 치료는 많은 부분에 이제 가슴 중앙에 병이 생기다 보니까 식도가 이제 중앙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삼키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식도를 피해서 완전히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식도 점막이 헐어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게 되고, 차가운 음식, 맵지 않은 음식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환자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한테 하는 치료, 고식정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많은 신약들이 나왔고 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서 좀 변화를 꾀해보려고 많은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간 다 실패를 했다가 다행히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몇십 년간 에토포사이드, 시스플라틴에 기대어서 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다가 비소세포 폐암에도 듣는 면역항암제를 기존의 치료에 병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센트릭이라는 상품명을 가진 면역항암제를 에토포사이드, 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에 이제 병합을 했죠. 그래서 3제 병용요법을 지금은 쓰고 있고, 다행히도 작년부터 나라에서 보험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 치료는 티센트릭의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 3제 병합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를 못할 다른 컨디션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세 가지 약제를 이제 병합해서 현재는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소세포 폐암이 항암제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 암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 환자분도 아주 일부지만 폐, 간 여러 군데 퍼져 있었어도 완치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은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결과를 못 얻고 계시는데, 제가 1차 치료에 실패하면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되고 치료 성적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네. 1차 치료 이제 3제 병용요법으로 낼 사이클을 하고 나면 면역항암제만 계속 3주 간격으로 유지해 보는 거예요. 가끔 찍는 2, 3개월 만에 CT에서 병이 좀 나빠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차 치료, 3차 치료에서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2차 치료, 3차 치료부터는 우리가 맨 처음에 3제요법으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응률은 한 6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수가 올라갈수록 약이 바뀔수록 기대하는 반응률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30% 정도의 환자에게서 커졌던 덩어리가 다시 줄어들고, 그러다가 또 병이 커지면 또 다시 약을 바꿔서 한 20-30%의 기대 보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소세포 폐암 환자에게는 예방적 뇌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좀 생소하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세포폐암은 사실 뇌전이를 잘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이 잘 치료되고도 강박적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한병기 환자에게서 완치 목적으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가 모두 다 잘 끝나고 나면 머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병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인지기능 장애라는 그런 부작용도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조금은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네. 있는데 없는데 방사선 치료 하는 거니까 네, 이해가 네. 좀 안 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말씀드렸고요. 암덩어들이 빨리 커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관지를 누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객혈을 하시거나 뼈로 전이됐을 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예,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고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더 있을까요? 확장병기 환자분들, 사기,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에도 방사선 치료가 가끔은 아주 좋은 치료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사실 척추뼈 전이는 척추뼈 전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덩어리가 옆에 있는 척추 신경을 누르는 상황이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예방적으로 또는 통증 경감 목적으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뇌전이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병기뿐만이 아니라 확장병기 환자분들께도 방사선은 때에 따라서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소세포폐암이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항암제 반응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한 사이클 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3주 후에 오시면 많이 좋아져 있어요. 엑스레이가 이제 사실 뭐 CT랑은 좀 달리 그림자를 보는 거기는 한데 큰 덩어리가 이제 줄어들고 얼굴이 막 부어있던 환자분도 이제 붓기가 많이 빠지고 통증도 좋아졌다 그러고 엑스레이 보고 이런 많이들 좋아하시죠.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초반에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크니까 네. 많이 확 줄어드는 네. 좋은 효과가 있죠. 초반에 의미 있는 정도로 덩어리가 줄어들 확률을 저희가 한 60%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초반에 더 많이 줄어드는 네. 조금 특성이 좀 다른 암입니다.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제한기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총력전 정말 두 가지 힘든 네.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할까요? 항암 치료 힘들고 방사선도 너무 어려운데 세상에 방사선이랑 항암을 같이 한다니 환자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수술 대신에 하는 치료다. 엄청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치료를 해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완치.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가진 여력을 다 쏟아부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명확해요.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기 때문에 각오를 가지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 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보실 것 같은데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면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모두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래 진료 시간은 사실 너무 짧아요. 최대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사진도 미리 보고 고민도 미리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아는 길을 같이 가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증상들을 주치 선생님들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겠네요. 오늘 윤신교 교수님께서 소세포폐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폐암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